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제 네 번째 파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챕터 4와 챕터 5를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는요, 독해 부분 함께하고 있고요. 비판, 반박하기와 서술, 전개 특징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파트는요, 여러분들 이미 보셨겠지만 그 어떤 개념이라던가 혹은 어떠한 것 이렇게 풀어라 라고 할 만한 게 솔직히 그렇게 뚜렷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글을 빨리 적절하게 문제에 맞도록 이해하면서 독해하시고요. 그에 맞는 정확한 답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간혹가다 문제를 꼬아내는 경우 아닌 것에 대한 반박 내용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 정답을 다 찾아놓고 독해도 잘 해놓고 정답 찾는 데서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비판, 반박하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비판, 반박하기는요, 제시된 글 혹은 주장에 대해서 비판해라 라는 문제 유형 나올 수 있고요. 비판한 내용의 글이 나오고요. 그에 반박하는 내용 찾아라 라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요. 문제 제기해라 라는 내용,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주장이 나오게끔 제시된 앞에 서두에 나오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문제 상황은 어떤 것일까?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요. 비판 반박하기 해가지고 팁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주장, 관점, 의도, 근거 등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파악하시고요. 글의 주장, 근거가 어색한 부분 찾아서 반박할 주장, 근거 생각해 본 후 문제 조건에 맞게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물론 그 내용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독해 혹은 비판이나 반박한다 혹은 서술이나 전개 특징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문제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번 볼게요. 다음 그룹 주장에 대해서 이 글의 주장에 대한 첫 번째 이 글에 대한 주장 알아야 되겠죠. 반대 의견의 근거까지도 찾아봐야 되겠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가 조금 많이 꼬아놨죠. 자, 다음 그룹 주장에 대해서 이 글의 주장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글의 주장에 대해서 주장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 반대 의견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한다면 오히려 뒤집어 생각한다면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 찾아라 라는 내용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꼭 꼼꼼하게 잘 읽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장 반박하기 같은 경우는요. 반박에 옳지 않은 것 이런 경우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문제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보기를 보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게 조금 위험한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5개의 지문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아닌 것 찾아라 라고 했을 때 4개가 한 편 먹고 하나가 한 편 먹을 수도 있죠. 그러면 딱 보이죠. 아하, 이거 하나가 정답이구나 라는 게 보이지만 이런 문제가 그리 흔하게 자주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우는요. 정말 최후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라는 경우에만 사용하시고요. 이런 경우는 저는 거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게 확실하게 정답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빠르게 지워볼게요. 자, 한번 우리도 보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부모 보호 아래 있는 청소년은 비판 없이 주모들의 정치 이념을 수용할 우려가 있다. 청소년은 어떻게 조금 비판 없이 부모들의 정치 이념 수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여력이 없다. 그 다음에 청소년은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다. 청소년들은 촛불 시위에 참여하고 인터넷에서 정치적 의견을 내는 등 이미 다양한 형태의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 4번과 1, 2, 3번이 조금 다른 분위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청소년은 사회 경험이 부족함으로 정치적 판단 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채 정치적인 홍보에 무분별하게 휩쓸릴 수 있다. 아하, 이 글은 정치, 즉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글이구나. 보기를 보니까 뚜렷해졌네요. 정치 참여에 반대한다 혹은 정치 참여에 찬성한다 이런 양갈래일 것 같은데 위험하지만 이렇게는 보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문을 안 읽어볼 수가 없겠죠. 지문 읽어보고 정답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머지않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 이야기하려고 하나 보네요. 또다시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씩을 행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투표권을 행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강조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 대사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투표 연령은 만 19세이다. 이것은 대부분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갖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 일이다. 2004년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167개국 중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필리핀, 네덜란드 등 85.6%에 이르는 143개국만이 3개국이 만 18세 투표권을 인정한다. 대부분 만 18세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일본, 싱가포르처럼 만 21세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으나 만 15세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이란을 비롯해 브라질은 만 16세, 인도네시아, 수단 등 만 17세 투표 연령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2007년에 투표 연령을 만 18세에서 16세까지 낮춘 바 있다. 대부분 많이 낮춰주고 있네요. 사실 차별 없는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는요 1920년에서야 여성의 투표권이 명분화되었고 1965년에 이르러서야 흑인들의 투표권이 보장됐다. 영국에서는요 21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1928년의 일이다. 얼마 되지 않았네요. 연령을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건국 당시 최소 투표 연령은 만 21세였고 이후 만 20세까지 조정되었다가 2005년에서야 만 19세까지 낮춰졌습니다. 그런데 만 19세로 투표 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만 19세 미만에 이미 각종 의무와 자격이 부여되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다 하게 하겠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게 하고 투표권만 주지 않는다? 라는 게 요즘 역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은 만 17세이며 만 18세부터 납세, 세금 내죠. 병역 의무, 군대 갑니다. 공무원 임용도 시험 칠 수 있습니다. 혼인 가능합니다. 혼인, 운전면허, 취득 등의 의무와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 18세가 되면 국민의 의무를 져야 함에도 민주주의 대표적 권리인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만 18세에 이미 성숙한 국민으로서 여러 자격을 갖도록 허락하는데 투표권만 예외라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즉 이 사람의 주장은 무엇이다? 청소년 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투표 연령을 낮추자. 투표 연령 낮추자. 그래서 투표권 주자. 좀 낮추자라는 게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글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 다음 글의 주장은 이거입니다.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은 투표권 주면 아직은 이르다. 즉 간단하게 쓸게요. 주지 말자. 자, 이에 대한 주지 말자에 대한 여러 근거가 있을 겁니다. 왜 주지 말고 왜 주지 말고 왜 주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라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주지 말자에 대한 근거가 아닌 것 찾아라. 그러면 4개는 아마 주지 말자라는 주장의 근거에 포함이 될 겁니다. 하나만 다른 노선을 타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주지 말자. 부모 보호 아래 있는 청소년 비판 없이 부모의 정치 이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지 말자. 그 다음에 입시에 대한 부담 크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고민 여력 없어요. 주지 말자. 아직 배우는 과정 미성숙한 존재 주지 말자. 청소년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정치 판단 능력 확립되지 않은 채 정치적인 홍보에 무분별하게 휩쓸릴 우려가 있다. 주지 말자. 그러나 청소년 촛불 시위 참여하고 있고 이미 다양한 형태 사회 참여하고 있다. 주자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보기에서만 확인했을 때와 똑같은 답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도출한 결론이 있을 겁니다. 반박하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렇기 때문에 도출한 결론에 반박 주장 찾으면 되겠습니다. 국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이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데요. 성인 인터넷 방송 등으로 인해 오히려 청소년에게 해로운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선진국에서도 동감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주장 나오네요. 인터넷 등급제 만들어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 보호하고 첫 번째, 이를 어긴 사업자는 엄격한 처벌하자.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장. 이거에 대한 반박 찾아라. 찾아볼까요? 인터넷 등급제 만들어 규제하는 것도 완전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유해한 인터넷 환경 내용에는 원천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내용만으로는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반박이 되지 않네요. 인터넷 등급제는요. 정보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만 지우는 조치로 잘못하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할 것이다. 자, 등급제 만들면 등급제 이야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 들어갔네요. 두 가지 다 들어갔네요. 그렇기 때문에 알 권리 침해할 수 있다. 2번 우선 적합하고요. 등급제, 미니스커트와 장발 규제 같은 구태연한 조치다. 이걸로는 좀 약하네요. 청소년들 스스로가 정보 유해를 가릴 수 있는 식견 마련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접해야 한다. 그러므로 등급제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물론 등급제를 반대하고는 있지만 다음 글에 이 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아니겠죠. 역시 5번도 IT 강국으로서 대한민국 입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적절한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다음 의견에 대한 반대측의 논거로 가장 적절한 거. 똑같은 위치네요. 다음 의견에 대해서 반대측 의견에 대한 논거. 반대측 의견 찾으면 되겠네요. 인터넷 신조어를 국어사전에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 앞에서 자신의 주장 이야기하고 있네요. 혹은 자신의 의견 이야기하고 있네요. 사전의 역할은 모르는 말이 나올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습, 맹문과 같은 말은 널리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사전에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나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의견에 대해서 반대측, 반대하는 것은 올리지 말자, 올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올리지 말자에 대한 논거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멘붕이나 안습 같은 신조어는요. 이미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의 특징으로 하는 정보화 시대에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라면 표준어로 인정해야 됩니다. 올리지 말자 아니죠. 영국의 권위 있는 사전인 옥스퍼드 영어 대사전은 최근 인터넷 용어로 쓰이는 오마이갓, 어머나, 그 다음에 크게 웃다와 등과 같은 말을 정식 단어로 인정하였다. 올리자라는 의견이고요. 언어의 창조성 측면에서 우리말이 현재보다 더욱 풍부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더 많은 말을 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리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답은 아니고요. 멘붕이나 안습 같은 말들은 갑자기 생긴 말로 오랜 시간 언중 사이에서 사용되지 않고 한때 유행하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리지 말자라는 의견입니다. 인터넷 신조어의 등장은 시대에 따라 변한 언어의 한 종류로서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 중 하나이다. 그래서 올리지 말자의 근거, 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 글을 서두에 배치하여 세태를 비판하는 글을 쓴다고 할 때 이어질 비판의 내용, 이 다음 글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면 되는지, 자, 이 글은요, 다음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순자는요, 군자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서 마음에 붙어서 온몸으로 퍼져 행동으로 나타난다.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입으로 나온다. 입과 귀 사이는 네치밖에 안 되니 어찌 7자나 되는 몸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말을 좀 너무 급하게 한다? 혹은 말을 너무 생각 없이 한다? 라는 의미.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내용은 그렇죠. 실천은 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는 행동. 내치, 여기서 들어서 바로 나가는 거 의미 없다라는 거죠. 온몸을 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자의 학문 언급했으니까요. 소인의 학문 비판하는 내용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요. 다음 글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럼 이 글의 주장 찾고요.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저작권은요, 저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활발한 저작 활동을 촉진하여 인류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저작권이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사적 재산권을 행사하는 도구로 인식되어 있다. 저작물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공익적 성격의 법조항도 법적 분쟁에서는 항상 사적 재산권의 논리에 밀려왔다. 저작권 소유자 중심의 저작권 논리는 실제로 저작권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공유를 통한 문화 발전을 방해한다. 몇 해 전 애국가 저작권에 대한 논란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저자 사후 50년 동안 적용되는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애국가가 포함된 한국 환상곡의 저작권이 작곡가 안익태의 유족들에게 2015년까지 주어진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마저 공제가 아닌 개인 소유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창작은 백지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와 인류가 쌓은 지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계속 볼게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있다면 이는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는 난쟁이이기 때문이라는 뉴턴의 검소한 겸손은 바로 이를 말한다. 이렇듯 창작자의 저작물은 인류의 지적 자원에서 영감을 얻은 결과물이다. 그러한 저작물을 다시 인류에게 되돌려주는데 저작권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이미 1960년대 프랑스 철학자에 의해 형성되었고 예컨대 기호학자인 바르트는 저자의 죽음을 거론하면서 저자가 만들어낸 텍스트는 단지 인용의 조합일 뿐 어디에도 오리지널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전자복제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혁명은 정보나 자료의 공유가 지니는 의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환경의 변화는 원본을 무한히 복제하고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누구나 창작의 주체로서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돕는다.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교환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생각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창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저작권을 사적 재산권의 측면보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은요. 저작권이라는 것이 소유자가 있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다. 저작권 소유자 중심의 저작권 논리를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작권에 대해서 공공재로 좀 돌려주고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비판, 반대하는 의견은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있어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저작권은 사회적 공유에 대해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저작물이 개인의 지적, 정신적 창조물임을 간과하고 있다. 저작권의 사적 보호가 초래한 사회적 문제의 사례가 적절하지 않다.
인터넷이 저작권의 사회적 공유에 미치는 영향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추측에 근거하여 논리 전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객관적 사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객관적 사실 제시하고 있고요. 철학자도 나와 있고요. 안익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유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주장 아니고 일관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개인적 지적, 정신적 창조물임을 간과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단순히 백지 상태이고요. 텍스트의 조합이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지적이면서 혹은 정신적이면서 얼마나 여러 시도를 거쳐서 고민 끝에 고열 끝에 나온 저작물인 것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사적 보호가 초래한 사회 문제의 사례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에 미치는 영향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음 글에 대해서 주장에 대한 비판. 주장은요. 공공재로 좀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좀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는 2번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 문제 모두 다 풀어봤고요. 이제 서술 전개 특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뒤에 팁을 한번 보시면요. 선택지에서 제시한 서술 방식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의 단락별, 핵심 내용 및 주제 단락별, 주제 등을 단락별 특징을 통해서 글의 전반적인 흐름, 전개 방식, 서술 방식 등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번 보면 상반된 이론, 절충적 견해 이끌어내고 있는가? 현상에 대해서 문제점 언급한 후 해결 방안 제시하고 있는가? 권위 있는 학자의 견해, 주장의 정당성 입증하고 있는가? 대상을 하위 항목으로 구분하여 논의의 범주 명확하게 하고 있는가? 현상의 변천 과정 고찰하고 향후 발전 방향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타는 대중문화의 성격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스타가 생산, 관리, 활용, 거래, 소비되는 전체적인 순환 메커니즘, 바로 스타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스타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스크린과 TV 화면에 보이는 스타는 화려하고 강하고 영웅적이며 누구보다 매력적인 인간형으로 비춰지는데요. 사람들은 스타에 열광하는 순간 스타와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며 그 환상적 이미지에 빠집니다. 스타를 자신의 결점을 대리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영화를 들었는데요. 영화에서는요. 어떤 환상도 쉽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서 상영됩니다.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영화 속 주인공과 동일시하게 되고요. 관객은 매력적인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은 있고 이상적인 인간형을 간접 체험하게 됩니다. 쭉 내려와서요. 마지막 문단 볼게요. 스타 시스템을 건전한 대중문화의 작동 원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문화 산업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 공간과 유통 구조를 확보하여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활동을 다양하게 벌일 수 있는 토양 마련해 줘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예술 인력 스타 시스템과 연결하는 중간 메커니즘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스타 시스템, 스타는 대중문화를 규정짓고 있다. 그리고 스타 시스템과 대중 그 다음에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 방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언급한 후에 가장 마지막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결 방안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논지 전개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에서 어떤 것을 언급하고 있는지 보시고 문제로 들어가서 지문을 읽는다면 좀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보기 읽어보시고요. 저희는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센터는 7가지 코스로 구성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기초훈련 코스에서는 자동차 특성 이해를 통해 안전운전의 기본 능력 향상, 자유훈련 코스에서는요. 안전 위험 요소를 교육하고요. 위험 회피 코스에서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위험 회피 능력 향상시키며 직선 제동 코스에서는 다양한 도로 환경에 적응하며 긴급 상황 시 효과적으로 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빗길 제동 코스에서는 빗길 주행 시 위험한 요인들을 체득하여 안전운전 능력 향상시키고 곡선 주행 코스에서는 미끄러운 곡선 주행에서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고속 주행 코스에서는 속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방어 운전 요령을 습득하도록 돕습니다. 라고 지금 7가지 코스의 특징이 나왔네요.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운전 방법 에코드라이브에 대해서 교육하고요. 에코드라이빙 존 안전한 교차로 통행 방법을 가르치는 딜레마 존이 있습니다. 안전운전의 기본은 사업용 운전자의 올바른 습관인데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교육만 받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크게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글은요. 7가지 코스로 구성된다라고 하면서요. 7가지 코스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잘 지켰을 시에 어떤 것들 그리고 어떠한 기대가 얻어질 수 있는지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 한번 찾아보면 여러 가지 비교, 우월성을 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조하고 있다? 차이점 설명? 아니죠. 상반된 결과 통해 결론? 아닙니다. 각 구성에 따른 특징, 7가지 특징과 그에 따른 기대 효과 설명하고 있죠. 의견의 타당성 검증하기 위해 수치는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 찾고요. 저희는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죠. 4번입니다. 셧다운제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셧다운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셧다운제란 무엇이냐면요.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정의하고 있네요. 온라인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셧다운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 게임에 빠진 청소년들의 사회성이 결여되며 건강 악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하고요. 그러나 셧다운제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여가를 즐기는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편 게임 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퇴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글 전개해 나가고 있나요? 구체적 수치? 수치는 나와 있지 않고요. 현상의 문제점 분석, 해결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안에 대한 다른 나라의 평가 인용, 다른 나라의 평가 인용하고 있지 않죠.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 맞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나눠서 이야기 담고 있죠. 어떤 개념 정의한 후 관련 사례 중심, 정의는 맞는데요. 사례 중심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글에 전개 구조 잘못 분석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를 봤더니요. 각각 보기와 보기와의 사이 관계에 대해서 정답 찾아라 라고 보기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그 관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죠. 전개구조 잘못 분석한 거. 점차 우리 생활에서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 커집니다.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 커지고 사회가 조직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윤리 못지않게 무엇이 커진다? 집단의 윤리 커지고 즉 사회의 윤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윤리가 단순히 개개인의 도덕성이나 윤리의식 강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렇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사회적인 문제, 대전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나가 나왔다고 해서 반대 의견이 아니라 사회윤리가 단순히 개개인의 도덕성이나 윤리의식 강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건 사회윤리인데 이것이 개개인에게 필요한, 개개인으로만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회윤리와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소전제이죠. 자, 그것은요, 무엇이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바로 그것은 개개인이 도덕적이라는 것과 그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도덕적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니은에서 말했던 소전제, 조금 대전제에서 조금 좁혀나간 것에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 왜? 그 이유는 개개인이 도덕적이라고 해서 그 사회가 도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 리을로 볼게요. 물론 그것은 인격을 지닌 개인과 달리 전체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이 이유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충 의견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윤리의 정립을 통해 올바른 사회를 지향하는 노력 계속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기억은요, 니은에서 미음 논의에 대한 전제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은요, 기억에 대한 논리적 반론은 아니죠. 반론은 아니죠. 그러나가 나왔다라고 해서 반론이 아니라 대전제에 대해서 좀 더 좁게 들어갔다라는 것. 즉, 크게 사회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사회윤리와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론은 아닙니다. 디귿은요, 니은에 대한 이유 제시 맞고요. 리을은요, 디귿에 대한 보충 설명 맞습니다. 미음은요, 결론 맞네요. 잘못 분석한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6번 보도록 하죠. 다음 보시면 을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 갑도 읽어봐야 되겠네요. 공기업은 정부 지원 아래 독점 시장을 운용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서비스의 질 또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공기업들의 부채 총액은 400조 원 이상을 육박하여 이자만으로 또 국민의 세금을 막대하게 낭비함으로써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공공 부분을 민영화한다면 불필요한 세금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갑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자면 무엇하자? 공공 부분을 민영화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세금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세금, 즉 돈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효율성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을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공공부분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기세나 가스비가 갑자기 오른다면 대다수 가정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다. 공공부분의 운영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맡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공공부분의 비용적 효율성보다도, 즉 위에서 말하고 있는 거 비용적 효율성이죠.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소비재를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만약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공재가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면 기존의 세금 낭비보다도 더 막대한 부담이 가정에 닥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을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 찾아볼까요? 1번 보면 갑이 중시하는 가치보다 다른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갑의 주장을 약화시키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갑이 효율성을 따지고 있다라면, 즉 어떠한 것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렇죠? 비용적 효율성을 따지고 있다면 그것보다 이 공공재라는 것은 필수적 소비재이기 때문에 어때요? 나중에 더 큰 세금보다, 지금 당장의 세금보다 나중에 가계의 부담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통계적 자료
부적절성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갑이 제시한 어떤 자료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자료이다라는 언급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부정적 사례 제시해서 갑의 주장 약화고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례 제시는 아니고요. 제시하는 근거들이 서로 모순된다라는 얘기 아니고요. 미래에 끼치는 영향, 갑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나요?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의견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독해 이제 마지막 부분이었죠. 독해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서술 전개 특징과요. 비판 반박하기입니다. 역시 독해는 글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고 글의 흐름을 쭉 따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비판 반박하기는요. 맞습니다. 주어진 보기를 한번 읽어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를 정확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 후에 지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서술 전개 특징은요. 보기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 글이 전개되고 있는지 기억하고 읽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거두어 봐야 되겠죠. 문제 풀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